네,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66조 주제 2 정의의 실질적 기준 여기 선생님이 수업 영상을 좀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여기 166쪽은 수업을 다 1번부터 4번까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67쪽부터 이제 영상을 만들 건데 혹시나 선생님이랑 같이 혹시 능력에 따라 분배는 했다. 그러면은 이 전체 영상 중에서 이제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으로 영상을 돌려서 이제 학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167쪽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분배적 정의라는 걸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런 분배적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뭐였죠? 바로 자원이 여기다 쓰면서 할게요. 자원이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희소성 때문이었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자원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능력에 따른 분배에다가 우리 친구들 번호 2번을 해보세요. 자원이 이렇게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분배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자원을 분배할 때 있어서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이 지닌 잠재력, 재능, 능력, 요런 것들이죠. 요런 걸 가지고서, 자원을 분배한다면, 일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다음 단락에 여기다 가로 1번 장점이라고 써주세요. 장점. 일단은 밑줄 그어봅시다.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발현하지 못한 잠재력을, 이 능력에 의해서 자원을 내가 배분받게 된다면 이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네,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밑에 밑줄 그어봅시다. 이렇게 능력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은요. 일단은 밑줄 긋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 거기 우연적 요소에다가 조금 체크해 볼까요? 재능이라는 것은 사실 타고나는 부분이 크다라고 선생님도 생각을 해요. 물론 재능만 타고났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재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나 어쨌든 재능이라는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우연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게임 중에 심즈라는 게임 해봤나요? 심즈? 심즈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이 심즈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심을 골라요. 내가 플레이할 심을 고르는데 그 고를 때 그 심을 머리 헤어스타일이라던가 뭐 피부 스킨, 그죠? 색깔이라던가 옷 입은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걸 고를 수 있는데 성격도 고를 수가 있고요. 심이 가지고 있는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군으로 내 심을 성공시키고 싶은지 직군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 성격은 요렇게, 그리고 특성은 요거, 뭐 골라서 태어났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연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누군가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동그라미 2번. 우연적 요소를 기준으로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어.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요.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했을 때 밑에 있는 관중들이 내 노래에 막 환호해주는 그런 것도 너무 좋아.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은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노래를 못한다. 특정 이상, 정말 연예인 되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특출난 재능, 특출난 능력을 보여야 되죠.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주목을 딱 끌 만큼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연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여기 친구들, 세 번째. 객관적으로 누가 능력이 뛰어나다,
여기 체크하지 맙시다. 위에 체크해 봅시다. 그 위에. 동그라미 3번. 능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얘들아, 우리가 누가 능력이 뛰어난가, 누가 재능이 있는가, 이걸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가수. 다 다를 수 있죠. 그쵸? 대한민국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가수, 선생님은 사실 이선희? 노래 진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선희 그 가수가 되게 노래 진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개개인별로 마음속에 우리나라에서 노래 진짜 잘하는 사람은 누구지? 라고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뭐, 복면가왕이라는 그 프로 있죠? 복면가왕에서 어떤 가왕이 탄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쟤가 어떻게 가왕이지? 아까 그 가왕 대결 도전한 사람이 더 잘 불렀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능력은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내려가서 업적에 따라 분배하는 건 정의로울까? 거기다가 업적에 따른 분배에다가 3번이라고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업적은요, 거기 성취, 내가 어떤 걸 성취하거나, 그리고 업적을 이룬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 밑에 이제 메달이 나와 있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업적에 따른 분배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따는 걸 좀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기억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적에 따른 분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요. 밑줄 그어볼게요. 각자가 달성한 결과를 객관화, 수량화할 수 있어서 평가와 측정이 비교적 쉽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1번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아까 계속 메달을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에서 뭐 아시안게임에서 경기를 딱 했어. 그러면은 1등은 금메달,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이에요. 이거는 뭐 이견이 없어요. 그냥 딱 그렇게 떨어지는. 만약에 은메달리스트가 나는 저 금메달 딴 사람보다 금메달리스트보다 내가 더 노력을 많이 했으니 나는 비록 은메달을 땄지만 나는 금메달이다. 그래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은메달이 금메달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수량화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밑에 자신이 이룬 업적만큼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려 하는 동기를 북돋을 수 있다. 바로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워낙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은 굉장히 스포츠 보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올림픽을 선생님은 이제 어릴 때부터 꾸준히 챙겨봤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올림픽에 나와서 이제 결승에서 이제 안타깝게 2등,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건 아니에요. 은메달도 선생님은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2등을 했을 때, 은메달을 땄을 때,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다음 올림픽에 또 그 선수가 나와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를 선생님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은메달하고 금메달하고는 벌써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4위를 했던 선수들이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4위 했던 선수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론에서 다뤄주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거의 그냥 메달주의였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권이 아니면은 잘 중계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찌됐든 4위를 한 선수들. 그러나 동메달하고 4위는 어떻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 4위 한 선수들은 그래도 내가 이번에는 메달을 따지 못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노력해서 나도 메달권으로 진입을 해야겠다. 바로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죠, 우리 친구들? 그러나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단점도 있습니다. 그 밑에 가로 2번 여기다 단점이라고 쓰고요. 봐봐. 이 분배적 기준에서 저 업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는 거는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뭐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럴 수 있고, 신체적인 면에서 좀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고, 뭐 환경적인 면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 나도 업적을 쌓고 싶어. 나도 올림픽에 나가서 업적을 금메달, 메달을 따고 싶어?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불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업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업적을 쌓기 위한 과열 경쟁으로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라고 봅니다.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업적주의가 계속해서 좀 대두가 된다면 나도 무조건 업적을 세워야 돼. 나도 업적을 세워야 돼. 이런 생각에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 위에 올라가 167쪽에 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분별 정의 이거 한 번만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분별 정의 밑줄가 볼까요?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게 된다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것은 일종의 비례적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봐봐. 동등함에도 나와 내 친구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친구가 서로 동등하지 않은 몫을 받았을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동등하지 않은 사람, 나와 내 친구를 비교해 봤을 때 선생님이 만약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친구가 나는 동등하지 않아. 그런데 그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동등한 몫을 제공했을 때, 분배했을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동등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정의로운 것은 일종의 비례적이다라는 표현을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68쪽에서 필요에 따른 분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제목에다가 필요에 따른 분배에다 4번이라고 해주고요. 필요에 의한 분배는 그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을 배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필요에 따른 분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에 가로 1번 장점이라고 우리 친구들 써주고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읽어가 볼게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게 거기다가 인간다운 삶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바로 기본권 보장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앞서서 정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모든 사람이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 한번 했었죠. 필요에 의해서 자원을 배분하게 된다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 자원은 무한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자원을 분배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가로 2번 단점이라고 써보고요. 동그라미 1번 사회적 자원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자원이 한정적이지가 않아서 만약에 100명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0명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80명만 이렇게 충족을 시켜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원을 다 그들에게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100명의 사람이 내가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어. 필요에 의해서. 근데 자원이 한정돼서 80명만 자원을 받았어. 그럼 20명은 뭐야? 필요한데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기본권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필요를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 열심히 노력하여 업적을 쌓으려는 개인의 동기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업적이 뛰어나거나 내가 그냥 필요한 사람한테 자원이 분배가 되는데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나? 내가 필요가 없으면 나한테는 어차피 주어지지 않을 거고 내가 필요하면 나한테 어차피 주어질 건데 내가 어떤 뭐 노력을 하려고 해야 되나 내가 업적을 쌓아야 하나 이런 동기부여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능력에 따라 분배, 그죠? 그리고 업적에 따른 분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요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대화하고 있는 거기서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라 그랬어요?
고를 수 없다라고 했죠. 무엇이 더 적합한지는 고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부분은요. 여기 우리 친구들 어디다 체크하냐면 여기 어디다 체크할까요? 여기다가 5번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다 5번이라고 하고요. 제목을 써볼까요? 다양한 분배 기준의 필요성. 이렇게 써주세요. 다양한 분배 기준의 필요성.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분배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했을 때 상황에 가장 적합한 분배 기준을 찾으려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기준이, 그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기준이.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분배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에 우리 사례가 좀 나오는데요. 이제 체크해 볼게요.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마이크 왈처는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서로 다른 사회적 삶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분배 기준이 통용돼야 한다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봤던 거는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냐? 서로 다른 사회적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따른 서로 다른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과 사례로 뭐가 나왔냐면 요 밑에 의료 영역에서 잠깐만 선생님이 이걸로 시작할게요. 의료 영역에서 만약에 능력이나 업적의 기준이 적용되어 자원이 분배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봅시다. 요 옆에다 써볼게요. 분홍색깔로 해볼게요. 그러면 봐봐. 의료 영역. 의료 영역에서 자원은 뭐가 있을까요? 자원? 뭐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게 될 수도 있겠고 의사 선생님의 진료가 될 수도 있겠고 그쵸? 간호사 선생님의 진료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자원들은 어떻다?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병원 무한정, 의사 무한정하지 않아요. 근데 A라는 인물이 있고요. B라는 인물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A는요, 얼마 전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땄던 금메달리스트예요. 방송에도 나왔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B는요, 그냥 일반 소시민이에요.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일반 소시민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둘 다 맹장이 터졌다. 맹장이 터졌어요. 맹장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바로 맹장 수술해야 되죠? 그런데 기준을 의료 영역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기준을 만약에 업적이나 능력으로 삼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금메달리스트? 올림픽에 나가서 업적 세우고 왔으니까 그래 금메달리스트는 맹장 수술 오케이 해준다. 일반 소시민? 업적 뭐가 있을까? 공적으로 무언가 국가를 위해서 뭐 사회를 위해서 업적을 세운 게 없네. 그래? 그럼 일반 소심은 수술 못 받아요. 이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의료 영역에 있어서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업종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의료 의료를 받아야 할 케어가 필요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A 금메달리스트 맹장 수술 필요하니까 여기 다시 필요하니까 수술 오케이. 그죠? 일반 소시민도 맹장 수술 필요하니까 수술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우리 친구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적합한 기준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스스로 확인 문제. 스스로 확인 문제 보면 1번 무슨 내용 들어갈까요? 1번 땡땡에 따른 분배는 평가와 측정이 비교적 쉽고 열심히 노력하는 동기를 복돋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뭐예요? 바로 업적입니다. 업적. 됐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끊었다가 옆에 주제 탐구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학생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169쪽에 주제 탐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임금 격차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 1번과 자료 2번이 나와 있고요. 밑에 1번 문제에 자료 1번과 2번에
뭐 임금격차의 분배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의 장단점을 써보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2번은 그 임금격차가 정의로운지에 대해 토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일단 자료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료 1번은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최고 경영자 CEO와 일반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에 대한 글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 줄 볼게요. 미국에서 근로자의 연봉과 최고 경영자 CEO의 연봉 격차가 300배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경영진과 초고의 연봉을 둘러싼 논쟁이 과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옆에 그 그래프를 보면 미국 내 최고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연봉 격차가 1965에는 이제 여기 보면 1965에는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났다면 근로자하고 일반 최고 경영자하고 최고 경영자 CEO 생각하면 돼. 회장, 사장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20배 차이가 났다면 2000년대 들어서 와 거의 10배가 떴네요. 그쵸? 376 조금 이렇게 좀 격차가 이제 304 이 정도 됐죠. 그래서 이 임금 격차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최고 경영자 CEO와 근로자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월급을 받는 게 괜찮은가라는 문제가 대두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1번으로 내려가서 자료 1번 여기 자료 1번 채워볼게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자료 1. 적용된 분배 기준은 무엇일까요? CEO와 그죠? 최고 경영자와 근로자 간에 이렇게 월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교로 따지면은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과 그죠? 그리고 선생님 평교사와 월급 차이가 나겠죠. 그죠? 사실 학교는 관료제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는 우리가 앞서 봤었던 분배의 기준 세 가지.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업적. 세 번째, 필요. 요 세 가지 기준 중에 어떤 기준이 적용됐을까요? 어떤 기준? 거기다 써볼까요? 정답은 업적이 적용됐어요. 업적. 업적의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면 가로 열고 써볼게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최고 경영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회사에 보다 더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최고 경영자 CEO라고 해서 꼭 이제 재벌, 그냥 부모님 걸 물려받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가끔 이제 언론에도 나오는데요. 일반 평사원으로, 그냥 일반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계속해서 승진해서 임원까지 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거든요. 그럼 얘들아, 일반 평사원에서 뭐 부장이 되고 뭐 과장이 되고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다가 결국 임원까지 되는 사람. 어떻게 직급이 올라갔을까요? 그냥 뭐 나이 먹는다고 올려줬진 않았을 거고. 어떤 공을 세웠을 때. 그죠? 어떤 회사에서 내가 어떤 공을 세우고 업적을 쌓았을 때 다른 사람보다 승진이 더 빨랐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임원이 됐다라는 거는 정말 회사에 결정적인 큰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최고 경영자하고 일반 근로자하고 비교했을 때 최고 경영자가 그 자리에 앉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기여한 바가 있을 것이다. 업적을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업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무엇이냐 한번 써볼까요? 장점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일반 사원들, 평사원들은, 일반 근로자는, CEO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임원까지 간 사람, 업적을 쌓아서. 어떤 생각할까요?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업적을 쌓아야겠다.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겠죠? 동기가 복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써봅시다. 자신이 이룬 업적만큼, 이거 좀 두꺼워요. 얇은 걸로 쓸게요. 보상을 받기 때문에 각자 열심히 노력하려는 동기를 북돋을 수 있다. 단점은
업적을 쌓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쵸? 업적을 쌓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고요. 또 구성원들 간의 업적을 쌓기 위한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쵸?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까지 잘 적어 놓으세요. 그죠? 영상을 멈추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다 못 적으면 영상 잠깐 멈추고 잘 적으세요. 선생님이 다 적었기 때문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 봅시다. 두 번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자료 2번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왜 안 돼?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여기 체크했을 때, 지금 2008년에서 2015년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확실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뭐랄까, 임금이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는 2008년에는 거의 약간 절반이죠. 거의 50%인데 이제 여기는 이 정도까지 한 80에서 70%? 그러니까 정규직이 받는 거에 한 80에서 70%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전에 우리 자본주의 할 때, 자본주의 발전 과정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 할 때에 고용의 유연성, 그죠? 노동시장의 유연성 할 때 이야기했었는데요. 비정규직은 뭐 계약직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년 계약, 2년 계약, 뭐 무기계약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규직은 아니. 그런데 그럼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과연 다른 일을 하느냐? 다른 일을 하느냐?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하는 직종도 굉장히 많아요. 겉에서 이제 일하는 모습만 봤을 때는 사실 누가 정규직이고 누가 비정규직인지 잘 모를 만큼, 그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료 2번에 써볼게요. 자료 2번 표에 써볼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이런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딱 봐도 필요는 아닌 것 같죠? 그죠?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면 여기서 써볼게요. 능력의 기준을 적용했다. 그래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받았을 수 있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이런 임금 격차가 나는 거는 뭔가 정규직이 그래도 비정규직보다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능력의 기준에 따라서 이 임금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장점은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자기가 지금 능력에 따라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를 마음껏 발휘해서 업적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점은 아까도 좀 의문이 들었죠. 과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능력 차이가 있는가? 누가 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지워졌네요. 다시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떻다?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지금 교과서 169쪽에 주제 탐구, 임금 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해서 자료 1번과 자료 2번을 가지고서 이렇게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임금 격차가 나뉘게 된 기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요걸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 밑에 볼까요, 우리 친구들? 자료 2번 볼까요? 2번.
자료 1과 2에 나타난 임금 격차는 정의로운지 모든 별로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요거 우리 친구들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패들렛을 하나 만들어 둘 거예요. 패들렛 우리 친구들 1학기 때 많이 해봤죠? 네, 패들렛을 만들어 놓을 건데 거기 각 반별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자료 1번, 그리고 자료 2번, 그러니까 각각, 그러니까 자료 1번은 최고경영자와 근로자 임금 격차고 자료 2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이죠. 그래서 자료 1번은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정의롭지 않은가. 역시 자료 2번도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둘 중에 의견을 정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을 거기 패들렛에다가 쓰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패들렛까지 글까지 잘 작성해 놓은 거를 보면서 선생님이 출결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 선생님이 같이 올려놓은 패들렛 링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